여러분 안녕하세요. 덕국맨입니다. 제과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 순서는 빠르게 스킵하면서 정답을 맞춰보고 해설을 약간 가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부패의 물리학적 판정에 이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냄새, 점도, 생리, 전기저항, 탄성. 부패의 물리학적 판정에 이용되지 않는 것. 대강 답이 떠오르셨죠? 확인합니다. 냄새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바로 해설을 하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패 판정 방법에는 관능, 세균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물리적 검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관능 검사는요,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예,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냄새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거 가장 간단한 판단 방법이고요. 세균학적 검사는요, 세균 수를 봐가지고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검사는요, 휘발성 염기질소, 이것이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이것의 양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내지 40mg, 이 100g 중에 30 내지 40mg이 들어있으면 초기부패라고 하고 100g 중에 50mg이 휘발성 염기질소가 들어있으면 부패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검사는요, 식품의 부패에 동반하여 변화하는 강도, 점도, 얼마나 물렁물렁한가, 딱딱한가, 점성, 보수성, 전기 저항치, 전기의 어떤 저항 방법으로 전기가 저항성을 띠는 것으로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 이건 다 물리적 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패의 물리학적 판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점도, 탄성, 색 및 전기 저항 이런 것들은 물리적이죠. 냄새는요, 관능적 방법이죠. 예, 일단은 화학적 반응이고 이 반응은 이것이 화학적 반응이고 검사로서는 이것은 관능 검사입니다. 후각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2번입니다.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쭉 보시면 답이 보이셨나요? 황, 칼슘, 나트륨, 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1번입니다. 황. 황이 당질 대사에 중요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을 알칼리성을 유지시킨다 이것도 아닙니다. 보시겠습니다. 황은 담즙의 생성에 필요합니다. 담즙입니다. 이 담즙은 뭡니까?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것이 바로 이 담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나 피부, 손톱 등의 단백질 제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세 개의 지문은 맞습니다. 이 지문들을 잘 봐두십시오. 칼슘은 주로 골격, 치아 구성하고 혈액 응고, 나트륨은요 세포 외액에 들어있고 삼투압 유지,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결핍되면 갑상선종을 일으킨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연질 치즈로 곰팡이와 세균으로 숙성시킨 치즈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한 번쯤 보신 분들은 답을 아실 겁니다. 확인합니다. 네, 까망베르 치즈입니다. 까망베르 치즈, 이것은 프랑스가 원산지인 연질 치즈, 두 번째는 곰팡이와 세균으로 숙성시킨 치즈이다. 참 특별하죠. 곰팡이와 세균으로 숙성시킨 것. 그렇게 보면 까망베르 그러면 일단은 프랑스 같은 느낌이 들죠. 예, 프랑스가 원산지인 연질 치즈. 까망베르 그냥 외우기 좋게 곰팡이와 세균, 왠지 까마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까망베르 그렇게라도 연상을 시켜 두십시오. 4번입니다. 일반적인 버터의 수분 함량은 버터의 수분 함량 높지 않다는 것은 아시겠죠? 왜냐면 버터를 녹이면 기름이 되죠. 근데 수분이 몇 프로나 들어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있으면 튀겠죠? 확인합니다. 18% 이하입니다. 수분 함량이 적어야 합니다. 버터는 우유지방 80 내지 82%, 수분 14 내지 17%, 무기질 약 2%, 소금이 이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버터는 우유지방이죠. 수분이 14 내지 17%, 18% 이하입니다. 암기해 주십시오. 이스트푸드의 성분 중 물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것도 그냥 다
미인지되면 되는 겁니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스트푸드, 이스트푸드가 무엇인지, 예, 물 조절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칼슘염입니다. 이스트푸드, 이스트의 발효를 조절하고, 이스트는 발효제인데 이 발효를 조절하고 빵 반죽과 빵의 품질을 개량하는 첨가물, 이게 이스트푸드입니다. 이스트가 아니고 이스트푸드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제빵용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수질이 연수인 지역에서, 연수면 어떤 순간 반죽이 너무 무르죠. 그래서 칼슘제를 첨가해서 글루텐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칼슘제를 첨가해서. 예, 이것이 이스트푸드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연수를 약한 경수 정도로 조절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물 조절제라는 게 무엇을 넣어서요? 칼슘을 첨가해서. 그리고 이제 후에 또 다른 첨가물을 또 추가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빵의 계량제로 발효를 촉진한다든가 이런 계량제로 사용되는데, 원리적인 의미는 물 조절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뭘 첨가해서요? 칼슘염을 첨가해서. 6번입니다. 2차 발효가 과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2차 발효가 과다했다. 너무 많이 발효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일까요? 옆면이 터진다, 색상이 여리다, 신냄새, 오븐에 주저앉기 쉽다. 답은 대강 들어오셨죠? 네, 확인합니다. 1번입니다. 자, 옆면이 터지는 거. 왜 옆면이 터지느냐죠? 2차 발효가 짧은 경우, 이는 글루텐의 신장성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굽기 할 때 갑자기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팍 부푸는 것이죠. 오븐 안에서 스프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걸 못 견뎌가지고 신장성이 약하니까 터져버려요. 이게 옆구리 터지는 거죠. 왜요? 2차 발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신장성이 없어요. 늘어나질 않아. 근데 갑자기 열을 받으니까, 예,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터져버린 겁니다. 옆면이 터집니다. 그 외의 거는 2차 발효가 과다할 때 이런 현상입니다. 색상이 여리다, 신냄새 난다. 예, 너무 발효되니까 오븐에 주저앉기 쉽겠죠. 넘어갑니다. 오버헤드 프루프는 어떤 공정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오버헤드 프루퍼. 예, 뭔가 뭐 이렇게 머리 너머로 뭔가 넘어가는 것 같죠? 예, 프루퍼는 뭡니까 이게?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공정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예요. 정답 있는 으로 들어왔나요? 확인합니다. 중간 발효입니다. 오버헤드 프루퍼는 대량 생산 공장에서 중간 발효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오버헤드 프루프입니다. 발효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규모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러한 그 중간 발효기를 쓰지 않고 그냥 둥글리기 위해서 둥글둥글 해놓고 그릇에 담아서 비닐 씌워 놓죠. 2, 30분 동안. 대량에서는 이러한 오버헤드 프루퍼라는 중간 발효기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제조 공정상 비상 반죽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정은 그랬습니다. 공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답은 들어왔죠? 1차 발효입니다. 제빵에서 시간이 가장 긴 공정이 1차 발효입니다. 근데 비상 반죽법에서는요, 바로 이 1차 발효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비상 반죽법이 무엇인가? 기계가 고장났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주문이 들어왔다. 계획된 작업에 차질이 생겨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반죽법, 그것이 비상 반죽법입니다. 표준 스트레이트법 또는 스펀지법을 변형시킨 반죽법이다. 표준보다도 어떻습니까? 반죽 시간을 좀 늘립니다. 발효 속도는 촉진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정 시간을 줄입니다. 어디에서요? 1차 발효 시간을 줄여서요. 이스트 사용량을 20에서 25%를 늘려버려요. 그리고 발효 속도를 그래서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스트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물 사용량은 1% 줄이고 소금 사용량도 1.75% 줄이고 반죽 시간을 늘리고, 그렇죠. 반죽 시간을 늘리고 반죽 온도를 높여서 발효 속도를 촉진시키고 결국 뭐합니까? 1차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반죽하면서 반죽 온도 높여서 여기서 계속 발효가 되도록 하는, 근데 그걸 또 촉진시키는 것이 이스트 사용량을 20에서 25%를 늘려버리고요. 물 사용량을 좀 줄이고 해서 이스트 활동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쓰는 것이 비상 반죽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둥글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둥글리기. 둥글리기가 뭔 줄은 다 아시죠? 그러면 답은요. 둥글리기의 목적 무엇이고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답이 들어오셨나요? 확인합니다. 자, 둥글리기를 하면 수분 흡수력이 감소됩니다. 왜 감소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둥글리기는 뭡니까? 1차 발효를 끝내면 미리 정한 무게만큼씩 이제 자르죠. 분할을 하게 되죠. 1차 발효,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둥글리기입니다. 둥글둥글하게요. 잘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둥글리게 합니다. 그리고서 중간 발효를 들어가고, 이제 정형 몰딩을 들어가서, 뭐랍니까? 팬닝을 하고, 뭐, 2차 발효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팬닝하고 2차 발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굽기, 냉각, 포장 순서.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둥글리기는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1차 발효 끝나고 분할한 다음에 둥글리기 하는 거. 자, 분할한 반죽을 손이나 전용기기를 사용해서 둥글게 뭉쳐서 잘려진 반죽의 단면을 내부로 들어가서 상처가 회복되도록 합니다. 왜? 잘렸으니까요. 매끄럽게 피막을 형성합니다. 매끄럽게 피막 형성해요. 맨질맨질하게. 그리고 가스를 균일하게 조절하게 합니다. 둥글리기 위해서요. 자, 분할 과정에서 잘려지고 찢겨진 글루텐의 구조를 정돈시키는 겁니다. 글루텐 구조 정돈. 또 성형하기 적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둥글리기의 목적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둥글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강한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분 흡수력이 증가한 게 아니라 수분 흡수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자,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 정돈, 아까 봤죠? 반죽의 기공을 고르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죽의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분이 들어가는 것을 감소시켜줍니다. 10번입니다. 냉동 반죽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율배합, 고율배합, 저율배합, 불란서빵, 저율배합, 고율배합.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저율배합, 고율배합이 무엇인지. 설탕이라든가 다른 기타 첨가물이 밀가루 배합량보다 더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고율배합을 하겠죠? 더 적으면 저율배합이고요. 자, 어느 정도 답이 보이셨죠? 확인합니다. 자, 냉동 반죽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런데 불란서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이 답이 틀린 거예요. 자, 불란서빵 반죽.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지와 당류가 없어요. 기름기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바삭바삭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노화가 빠른 겁니다. 딱딱하죠. 이 프랑스식 빵을 먹어보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노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도 없고 당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유지와 당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을수록 노화가 더딘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가 당류가 수분을 안고서 어느 정도 촉촉한 감을 유지해준단 말이에요. 딱딱한 걸 저지하는 겁니다. 자, 저율배합 제품은 냉동시 노화의 진행이 비교적 빠르다. 왜냐하면 설탕 같은 게 적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의 진행이 빠르겠죠. 고율배합 제품은 크게 비해서 어떻게 해요? 완만한 냉동에도 견딜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노화도 더딥니다. 느립니다. 저율배합 제품일수록 냉동 처리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율배합, 고율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율배합, 고율배합이 어떻게 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핑거 쿠키의 성형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핑거 쿠키가 뭡니까?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뭐 손가락 정도의 크기 모양으로 생긴 그런 그 쿠키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정답이 보이셨나요? 네, 확인합니다. 이 핑거 쿠키는 유산지 깔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판에 기름 바를 일이 없습니다. 자, 원형 깍지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짠다. 짤주머니 가지고 깍지 끼워가지고 짜죠. 5, 6cm 정도로 짭니다. 짠 뒤 윗면에 고르게 설탕을 뿌립니다. 근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철판에다 유산지 깔고 합니다. 핑거 쿠키는 유산지를 재단해서 그 위에 5, 6cm 길이로 짜죠. 짤주머니에다가 깍지 끼워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설탕을 고르게 뿌린 뒤 굽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짠다가 아니고 유산지 재단해서 그 철판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짤주머니로 원형깍지를 이용해서 짜게 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SS 결합을 가진 것은 답은 그냥 봅시다. 시스틴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SS 결합을 가진 건 뭐냐? 잘은 모르겠습니다. 시스가 이건 아닌데 SS, 시스 뭐 비슷하죠? 예, 나오면 그렇게라도 이미지화 시키십시오. SS, 시스 둘 들어가네요. 예, 나오면 거의 이 문제로 나올 거니까 시스입니다. 13번입니다. 우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유. 정답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당으로서 글루코스가 가장 많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우유에 함유된 주된 당류는 유당입니다. 여기서는 글루코스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죠? 당으로는 뭐가 많이 존재한다고요? 유당. 유당은 우유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고 이스트가 분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당입니다. 자, 이스트를 넣어도 유당은 분해 못합니다. 자, 그럼 이건 맞죠? 유지방 함량이 보통 3, 4% 정도이다. 우유에서요. 맞습니다. 주요 단백질은 카세인이다. 맞습니다. 우유의 비중은 1.032이다. 맞습니다. 물보다 비중이 높죠? 네, 넘어갑니다. 밀가루와 밀의 현타객을 일정한 온도로 균일하게 상승시켰을 때 일어나는 점도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 정답은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아밀로그래프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인지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아밀로그래프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뭐의 변화를? 점도의 변화를. 온도가 변할 때 점도, 이 끈적거리는 거죠. 이런 점도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측정해서 밀가루의 호화 정도, 얼마나 잘 반죽되었느냐, 이 호화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밀로그래프라고 한다. 그래서 점도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 아밀로그래프. 다음 중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한 스펀지 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제 스트레이트법이 무엇인지 스펀지 도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답이 눈에 보이시죠? 네, 확인합니다. 스펀지 도법의 가장 큰 특징이 발효 내구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의 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속이 부드럽습니다. 자, 스펀지 도법의 장점,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두 번째, 노화가 지연되어 저장성이 좋다. 세 번째, 제품의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럽다. 자, 스펀지 도법은 뭡니까? 반죽을 두 번 하는 것이죠. 처음 그 이스트 넣어서 반죽한 원형 반죽이 있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 본반죽이라는 게 있죠. 본반죽. 이것을 넣어가지고 본반죽하죠. 그래서 이 반죽을 두 번 하는데 요게 스펀지 반죽입니다. 요게 먼저 있던 거 이게 스펀지 도법이고요. 스테이트법은 한꺼번에 다 넣고 그냥 쭉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펀지 도우법을 사용했을 때 무엇이 유리하냐,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죠. 스펀지 도우법, 노화가 지연됩니다. 저장성이 좋습니다. 발효 내구성이 좋습니다. 향도 좋고요. 제품의 크기도 크고 속결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맞는 건 이거 하나고, 노화가 빠르다? 아니요. 스트레이트법이 이거고, 속결이 거칠고 부피가 작다? 이것도 스펀지 도우법은 아닙니다. 발효 맛과 향이 다르다? 향과 맛이 nap다? 이것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효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은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단백질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중 튀김용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튀김용 기름. 보면 답이 보이셨죠? 네, 확인합니다. 자, 튀김용 기름 봅시다. 거품이 일지 않고 첫째, 색깔이 연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없고
점도의 변화가 낮으며 발연점이 높은 걸 사용해야 한다. 발연점이 뭡니까? 기름 넣고 좀 튀우면 연기 나는 것이죠. 발연점이 높아야 합니다. 예, 물 튀기려고 그러는데 열 조금 받으니까 뭐 그래도 180도는 돼야 이게 튀겨지는데 150도 되면서부터 막 연기만 납니다. 예, 이게 발연점이 낮으면 그렇죠. 예,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튀기면 기름이 끈적끈적해져요. 점도 변화가. 이거 안 되죠. 예, 점도의 변화가 높아야 합니다. 색깔이 있고 자극적인 냄새 나는 거. 점도의 변화가 높은 것은 안 되죠. 예, 낮아야죠.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발연점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색깔이 있고 자극적인 냄새 이것도 안 되죠. 거품이 일지 않는 거. 예, 1번입니다. 튀김용 기름은 다시 한번 봅니다. 거품이 일지 않고 색깔이 연하고 자극적인 냄새 없고 점도의 변화가 낮으며 낮다는 건 점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발연적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갔죠? 여기 되어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18번입니다.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은 그랬습니다.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은. 이 문제는 뭐 그냥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과당입니다. 이 감미도의 순서입니다. 설탕을 100으로 봤을 때 과당은 175입니다. 가장 높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전화당 뭐 이런 게 있죠. 전화당. 어떻든 과당, 설탕으로 좀 덜 단 거, 포도당, 그리고 제일 안 단 거, 16, 유당입니다. 첩당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과당. 이거 뭐 거의 빼지 않고 나오니까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의 경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나온다고 보고 암기는 해 두셔야 합니다.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확인합니다. 120에서 180 ppm입니다. 그리고 또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은 그러면 악영수가 ppm으로 하면 120에서 180 ppm입니다. 연수, 경수, 요 사이에 1이 가면 여기가 악영수, 1이 가면 여기가 아연수,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요 중간지대에 있는 거, 이게 악경수인데, 120에서 180 ppm. 이걸 꼭 알아두시고, 이것을 아경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당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까? 포도당, 메가당, 설탕, 유당.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뭘 묻고 있습니까? 지금 단당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개는 무엇입니까? 단당류입니다. 더 이상 가수분해 될 수 없는 거 이게 단당류인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암기 두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